안녕하세요, 김모롱입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작품이 있어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드라마는 베터 콜 사울입니다. 베터 콜 사울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브레이킹 배드 세계관, 브레이킹 배드 사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킹 배드 그 스피노프인 프리퀄이죠. 베터 콜 사울, 그 다음에 엘 카미노, 브레이킹 배드 더 무비 엘 카미노까지 엮어서 이 장대한 이야기가 왜 훌륭한 드라마이며 여러분들 이걸 보면 어떤 면에서 감동적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뉴멕시코주와 그 안에 있는 엘버커키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게 됐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색깔이거나 풍경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엘버커키라고 하는 동네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먼저 나온 거는 브레이킹 배드라는 작품이 먼저 나왔었고,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성공적인 인기를 끌었죠. 브레이킹 배드가 이제 월터 화이트라고 하는 고등학교 화학교사가 어떻게 마약상이 됐고 본인의 자아를 잃어버리고 빌런이 됐다가 나중에 최후를 맞이하는지에 대한 걸 다룬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고 그걸로 인해 주변의 모든 것들이 파멸되는 그런 내용을 다룬 건데, 그 속에서 있었던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인 사울 굿맨이라고 하는 삼류 양아치 변호사를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다룬 드라마예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빈스 길리건이라든가 피터 굴드라고 하는 사람이 브레이킹 배드를 시즌 5 파트 1, 2까지 만들어서 종결을 시켰는데 그때 이미 베터 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뒤에 이 프리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짰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정밀하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진짜 그 전 이야기가 브레이킹 배드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브레이킹 배드에 보면은 월터 화이트가 처음으로 사울 굿맨 사무소에 대규모 마약을 처리해줄 마약상을 소개받으려고 찾아가죠. 사울 굿맨이 브레이킹 배드 등장할 때 사울 굿맨이라 불러라. 나는 원래 맥길이다. 원래 맥길이었는데 지금 사울 굿맨이다. 맥길이라는 말이 잠깐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맥길이 베터 콜 사울의 주인공인 지미 맥길, 제임스 맥길이 본명인 거죠. 그 제임스 맥길에게 찰스 맥길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다. 그리고 그 형제의 갈등을 다루면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킹 배드가 끝났을 때 이제 이 완벽한 드라마가 끝났는데, 한바탕에 난장판이 끝났는데 너무 허전하다, 쓸쓸하다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그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드라마의 세계가 깔린 거죠. 브레이킹 배드는 에미상을 굉장히 많이 수상했어요. 특히 주인공이었던 브라이언 크랜스턴이라든가 제시 핑크맨이라든가 에런 포 다 상을 받았고, 작품 자체도 최우수 작품상 그 프라임타임 에미상에서 작품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작품입니다. 반면에 베터 콜 사울은 엄청 평점이 높아요. 평가가 높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극찬을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에미상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후보에는 올라갔지만 상을 받질 못했어요. 그러면 이 베터 콜 사울이 왜 훌륭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 드라마가 담고 있는 주제의식이 굉장히 훌륭하다. 드라마 내용은 세속적이고 지저분한 얘기도 나오고 범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드라마가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주제의식은 선악이란 무엇인가, 착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좋은 삶, 굿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저 사람 좋은 사람인가? 또는 저 사람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중요한 건 선택이고, 그 선택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타고난 성정이라든가 성장의 또 환경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에 따른 결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이런 것만 있을 뿐이지 이 사람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가
과연 의미가 있나? 인간은 굉장히 복잡하고 관계라든가 사람에 대한 믿음과 사랑 이런 것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되게 복잡하다라는 거를 아주 집요하게 계속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찰스 맥길, 제임스 맥길 이 형제만 봤을 때 주인 맥길은 좋은 사람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게 돼요. 자기 연인에게 굉장히 다정하고 그 연인을 위해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거를 다 도와주려고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노인들에게 굉장히 호감을 받는 인물이에요. 언변이 훌륭하고 따뜻한 정감이 있고. 하지만 이 제임스 맥길에게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을 속여먹고 놀려먹고, 물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좀 괴롭히거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전적으로 굉장히 선한 사람을 해코지 하는 건 아니에요. 힘이 있거나 이제 기득권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자기에 비해서 강한 사람들을 놀려먹거나 골탕 먹이는 짓들을 하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 보면 지미가 하는 건 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일부러 넘어져서 부상을 당한다든가, 그럼 가명을 사용해서 위선적인 사람으로부터 돈을 뜯어낸다든가, 집요한 트릭을 써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인 명망이라든가 평가를 무너뜨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미는 과연 착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미가 처음에는 이제 진짜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을 위한 변호를 하게 되죠. 유언장을 작성한다든가 요양시설의 비리를 폭로한다든가 그걸 이제 집단 소송을 이끌어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미가 이제 점점점 범죄자들을 위해서 변호를 하게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이 끊임없이 지미 맥길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거죠. 지미는 사람들에게 인기 많지만 아주 사소한 잘못들, 윤리적인 비난받을 짓들을 굉장히 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 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똑똑한 그 맥길가에서도 아버지로부터, 그 집안 사람부터 신망을 받는 훌륭한 변호사예요. 자, 그런데 이 형은 다른 사람한테 인기가 별로 없어요. 일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존중을 받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지만, 돈도 많이 받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유머 감각도 별로 없고 쪼잔하고 강박적인 일을 많이 하죠. 물론 이 드라마 초반에 이제 시작할 때는 이미 병적인 단계에 들어서게 되거든요. 어떤 전파에 의해서 자기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정신병적인 행동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미가 계속 이제 잘 케어를 해주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찰스는 그런 거에 대한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집안을 위해서도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고, 말썽쟁이, 그다음에 사고를 계속 치는 자기 동생을 계속 돌봐주고, 어떤 잘못된 길에서 빼내오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계속 잔소리를 하고 이런 형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 그냥 깐깐하고 정신병 같은 강박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동생에 대해서 계속 질투를 갖게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근데 어느 날 망나니였던 동생이 변호사가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내 동생은 남들을 등쳐먹고 사기를 치는데 아주 최적화된 인물이다. 얘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미가 변호사가 되어서 사회의 주류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지만 그걸 감춰요. 형제니까. 근데 그걸 계속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이상한 곳으로 계속 표출시키면서 동생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지미가 나중에 그거를 알게 돼요. 아, 이 형이 나를 정말 질투하는 게 있고 미워하는 게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나중에 이제 파멸로 읽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찰스 맥길은 그럼 나쁜 사람이냐? 그렇지가 또 않은 거예요. 사울 굿맨의 파트너였던 킴도 굉장히 훌륭한 변호사입니다. 굉장히 킴벌리 웩슬러도 가난하고 굉장히 힘든 사람들을 좀 돌봐주려고 하고 무료 변론을 하려고 하지만 돈 많은 의뢰인들이 변호인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폭리를 얻어가는 걸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이제 그 바닥이 아닌 무료 변론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킴에게도 그게 있어요. 기득권이 잘난 척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위선적인 거에 대해서 폭로하고 그 사람들이 몰락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에 집착이 강해요. 그래서 나중에 킴과 사울 굿맨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선천적인 본성대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큰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을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평가할 수 있냐,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죠. 저 사람은 언변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학습 능력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사교성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걸 이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마약 카르텔이 나오죠. 살라만카 가문이라고 사이코패스 같은 범죄자들이 나와요. 그쪽이 한 패거리가 있고, 또 반대편에 이제 구스타보 프링이라고 하는 또 다른 패거리의 마약상이 나오죠. 이게 이제 나오는 사람이 투코 살라만카라든가 헥토르 살라만카라든가 랄로 살라만카, 이쪽 애들, 이런 사람들은 인간성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오직 돈, 마약, 돈 말고는 없는 조직이죠. 자신의 이익을 벗어나는 사람들은 그냥 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이에 이제 예전에 부패 경찰이었는데 불행한 사건으로 아들을 잃고 그거에 대해 복수하고 이제 이 앨버커키로 넘어온 마이크 어먼트라웃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냉정하고 문제 해결력이 있고 차분하고 책임감 있고 어떤 정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쁜 일에 이제 또 빠져들게 되죠. 왜냐하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가족을 위한 거예요. 자기 이제 며느리와 손녀,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까 생활을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심부름 센터에서 이제 의뢰가 들어오는 작은 일들을 처리하다가 이 카르텔들과 엮이게 되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잘한 범죄자들을 의뢰하다가 카르텔과 엮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잠깐만 발 담그는 건데 이것만 하고 넘어가야지 라고 하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 일들과 조금씩 엮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베터콜 사울과 브레이킹 배드에 보면 범죄 경계선 이쪽에 일반 시민 쪽에 있던 사람이 조금씩 이 범죄자들에게 엮여 들어가는 것들이 아주 천천히, 천에 물이 들듯이 아주 천천히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게끔 드라마가 장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이 사람들과 엮이게 되었지? 내가 언제 이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줘요. 마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이 마약 카르텔 쪽으로 넘어가서 한쪽 패의 해결사 역할을 하는 인물로 들어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반 사람들이 이 카르텔 사람들과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과 엮여서 피해를 당하는, 죽어나가는 거를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살라만카 애들이 마약을 팔고 받은 돈을 수송하는 과정을 집요하게 이제 파악해갖고 중간에 그 돈을 마이크가 가로채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운송책을 했던 그 범죄 조직 중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살라만카 사람들이 그냥 사막에 버려요. 근데 우연히 그 옆을 지나가던 일반 시민이 그걸 보고 신고를 한 거죠. 근데 신고를 했다가 살라만카 사람들한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그냥 이 눈먼 돈, 마약 범죄 수익을 잠깐만 중간에서 가져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 돈만 가져가는 것만 되는 것은 없어요. 가져갔을 때 의도치 않게 선량한 시민, 그냥 신고자가 죽음에 당하게 된 거죠. 이런 거에 도저히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드라마 시즌 내내 그 어둠의 세계에 속해 있지만 이쪽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것도 사실 되게 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력들이 자기 손녀와 며느리를 지키는 거에는 성공하지만 대부분 다 죽어요. 피해를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 드라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아주 달콤한 열매만 따먹고 살짝 빠져나와야지 내가 이 범죄자들이 벌어들인 이 판에서 나는 쉽게 뭔가를 해결할 수 있고 나만 이익을 챙겨서 나올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게 얼마나 복잡하게 관계망으로 엮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고 아주 세밀하게 거칠지 않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작품이다. 두 번째, 이게 왜 훌륭한 작품인지는 이제 촬영이라든가 각본, 이런 드라마적인 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세련된 미장센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앨버커키라고 할 때 뉴멕시코 주 안에 있는 사막 황량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범죄의 대부분들이 그런 황량한 미국 그 사막에서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범죄를 다루는 그 장면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인물들이 어떻게 이 황량한 곳에서 죽어나가고 범죄가 어떻게 은폐되고 이 사막의 황량한 도로를 통해서 어떻게 마약이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련되고 아름답고 우아하게끔 보여줘요. 거기에 이제 타란툴라 거미도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지역색과 이 이야기의 분위기, 무드가 잘 맞게 표현을 했다. 그리고 카메라의 시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인물의 심리를 정확히 보여주는 카메라 워크가 있거든요. 절실하게 뭔가를 파내야 할 때는 그 인물의 시선이 보이게 안쪽에서 카메라를 클로즈업을 잡거나 암살을 하려고 하거나 먼 데서 뭔가 감시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먼 쇼트로 잡아요, 인물들을. 그래서 주변 분위기가 어떤 상황인지 주인공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멀리서 잡아주고, 인물의 심리를 표현할 때는 극단적인 클로즈업을 사용해서 눈동자라든가 입의 모양, 호흡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아주 절묘하게 표현을 해요.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복선으로 깔리는 많은 사물들을 클로즈업해서 시청자들에게 왜 여기를 클로즈업 하는 거지? 이게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지? 호기심을 갖게 하고, 나중에 그 회차가 끝나거나 그 시즌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그 복선을 회수합니다. 사울굿맨이 처음에 이것저것 짜잘한 범죄자들을 변호해주면서 수입이 많아지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민트 초콜릿을 막 먹고 가는데 카르텔에서 연락이 온 거죠. 타라고. 아이스크림은 들고 타지 마라.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버리게 돼요. 아이스크림을 버리고 차에 타고 이제 랄로 살라만카라고 하는 희대의 사이코패스를 변호해줘야 되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면 큰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때 카메라가 굉장히 클로즈업으로 그 아이스크림을 비추는데, 그게 아이스크림이 붉은 개미들로 인해서 싹 다 녹아 아주 흐트러지게 되죠.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치밀한 그 각본이라고 하는 게 잠깐 나왔던 인물들, 뭐 랄로라든가 나초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한 마디씩 나와요. 브레이킹 배드에 랄로가 보냈냐, 뭐 나초가 한 짓이다, 에밀리오가 어디 들어갔다, 이런 인물들이 베터콜 사울에 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작 브레이킹 배드를 본 사람은 이게 이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맞춰보는, 퍼즐 조각을 맞춰보면서 이게 이 얘기였구나,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잘 표현했어요. 플래시백 작업들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회상씬 또는 전혀 다른 사건 현장으로 카메라를 점프시켜갖고 시청자들이 갑자기 이 장면이 왜 나오지?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물 흐르듯이 아주 잘 연결시켜주는 편집, 그것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가 매 회차 시작할 때 결과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중에 가보면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시청자들이 알게끔 해주는 거죠. 제가 제 아내와 그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주인공인 월터의 집에 수영장에 이제 인형이 떨어져 있고 시체가 두 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감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월터가 걸린 건가? 이 집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본 사람들은 웬만큼 추측을 하거든요. 근데 브레이킹 배드는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등장인물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걸 잘 감추고 나중에 이게 회수됐을 때 독자들에게 지적 쾌감을 줍니다. 그래서 얘가 이걸 왜 하는 걸까? 그래서 계속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러려고 했던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백골사에서 시간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엘버커키에서 제임스 맥길과 찰스 맥길이 있었던, 킴벌리 웩슬러가 있었던 그 시기가 있고, 그 시기에 끝무렵 지미 맥길이 살라만카 가문하고 엮여갖고 굉장히 큰 고통을 겪으면서 의외의 부수적인 피해자, 또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큰 피해를 당하는 그 부근부터 이제 월터가 마약상을 이제 시작하게끔 되는 시간상으로 그렇게 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킴이 나중에 이제 떠나면서 지미가 사울이 되는 그 과정을 왜 이렇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골사 촬영 시즌에 가보면 브레이킹 배드에 나왔던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플래시백으로 막 들어와요. 제시 핑크맨이라든가 월터 화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스페셜 출연으로 나오죠. 근데 이것을 팬들이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플롯의 정교함과 관련돼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브레이킹 배드가 들어오고 베터콜 사울 최종 시즌이 브레이킹 배드 그 후의 이야기예요. 브레이킹 배드 마지막에 그 엘버커키가 마약 사건이 완전 초토화되면서 다 박살이 나고 관련자들은 싹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은둔해서 잡히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흑백으로 사울이 시나봉이라고 하는 그 시나몬 롤의 매니저 생활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브라스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전혀 다른 인물, 진 테크만이라고 하는 인물로 살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백홀사를 크게 보면은 흑백으로 나와 있는 거는 현재 진 테크만이라고 신분을 위주로 살고 있는 현재고, 컬러로 나와 있는 선명한 부분은 사울 굿맨이 과거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구분해서 보면 되는데, 그거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백홀사가 왜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지, 자, 이 드라마가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인물들이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사소한 하찮은 인물들인데도 굉장히 큰 교훈을 줘요. 예를 들어서 마이클 어만트라웃이 원래는 주차 요원이었는데 어떤 제약회사에 다니는 애가 자기네 회사에 있는 마약을 빼서 마약상한테 넘기려고 할 때 그걸 이제 경호해주는 보디가드 역할로 들어가는데, 거기 나와 있는 그 인물도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에요. 마약을 팔고 돈을 벌자마자 굉장히 눈에 띄는 험머 차를 타고 나와갖고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마약상들이 볼 때는 자기가 불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거 눈에 띄게끔 하는 되게 바보 같은 사람이죠. 야구 카드 모으기 좋아하는. 근데 그 사람한테 마이크가 조언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화려한 차를 타고 다니지 말라. 돈을 벌었으면 철저히 좀 감추고 평범하게 살아야 한다.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다가 나중에 마약상한테 사고를 당해서 그 교훈을 나중에 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도 굉장히 정이 가는 캐릭터인데 나쁜 사람이긴 해요. 나초, 이그나시오 바르가라고 하는 이쪽에 살라만카 쪽에 있는 사람인데 중간에 껴서 굉장히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청년이에요. 마이크가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기도 한데 아버지에 대한 정이 애틋하고, 하지만 처음에 잘못 발을 들인 거죠. 이 마약 쪽 세계에 발을 잘못 들여서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 있으니까. 이 헥토르 살라만카라고 하는 사이코패스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가족은 좋은 것이 왜냐, 가족이 아낄 것이 있는 놈은 잡아서 끝까지 빨아먹기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해치우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아버지가 잘 모르지만 위협을 당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얘는 그러면 다 죽을 거니까, 이 살라만카라고 하는 카르텔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그 안에서 아버지를 지키려고 하고 또 자기가 나름대로 우두머리를 없애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안 되죠. 백홀사라든가 브레이킹 배드에서 보여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개인이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조직과 전체적인 그 촘촘하게 올가맨 그런 어떤 운명적인 망 안에서는 개인이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발을 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터콜 사울에서는 이제 집요하게 몰고 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변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 나오는데, 카르텔의 친구가 되고 나서 받은 10만 달러를 가지고 하워드라고 하는 어떤 성실하고 평범한 로펌 대표를 되게 골탕 먹이기 위해서, 사회적 평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킴과 사울이 그 카르텔에서 받은 돈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설정을 만들고 사람들을 섭외하고 가짜 탐정들을 고용하고 막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 정도의 사기를 이제 치는 거죠. 그 사람을 망신 주고 그 현재의 사회적 위치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 옆에서 그걸 도와주고 있던 휴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 당신들은 돈을 많이 벌지 않냐, 둘 다 변호사고 잘 나갈 수 있고 그런데 왜 이거 이렇게까지 해서 하는 거예요? 했더니 우리 이거 사기가 아니다, 이거는 더 큰 그림에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우리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언변이 굉장히 좋고 머리 좋기 때문에 합리화를 엄청 잘해요. 사울이 자기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 딜레마라든가 어려운 곤궁에 처하면 항상 합리화를 하고 쉬운 길로 가는데, 이때도 자기가 하는 게 좀 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활용해서
막대한 부를 쌓고 있는 그 계층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같은 사람들은 이제 무시당하고, 사이버 대학 나오고, 안 좋은 로스쿨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무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로펌에서 학생들의 장학금을 주는데도 어떤 절도라든가 한 번 실수했던 애를 바로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런 걸 사월은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기득권에 대해서 이제 저항한다는 의미로 한다는 건데, 사실은 범죄는 범죄인 거죠. 하워드는 그 버드 법률회사의 사장, 그 대표인데, 뭐 그렇게 사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재수가 좀 없죠. 잘난 척 많이 하고, 깍쟁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은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크게 뭐 범죄자라고 할 건 없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부인한테 사랑도 못 받아요. 근데 그런 애인데, 그 사람이 한 행동들라든가, 그 사람이 했던 어떤 잘난 척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꼴이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킴과 지미가 몰락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면을 시켜요. 근데 하워드가 또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둘이 너무 사랑하거든요. 킴과 지미가 싸울 국면이. 근데 이제 킴이 결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킴도 이런 거예요. 어린 시절이 공통점이 있어요. 지미 아버지는 모퉁이에서 목 좋은 데서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 사람으로 평판이 났어요. 사람들한테. 돈이 없는 사람도 지미 아빠한테 오면 돈을 다 빌려줘요. 그리고 사기를 쳐도 다 당해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제가 뭐 집에 무슨 일 있는데 차비가 없어요. 그럼 다 돈 주고. 근데 지미가 저 사람을 사기치는 거라고 얘기해도 아버지는 믿질 않아요. 결국 그렇게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 아빠가 저 사기당할 돈인데 저거 내가 좀 써야겠다. 나도 써야겠다고 해서 그 계산대에서 돈을 집에 가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사기꾼이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았으면 그럼 저 돈 내가 가져가야겠다. 근데 웃긴 건 그 돈 가져가서 가게에 돈이 빈게 된 거를 그 형이 알게 된 거죠. 찰스 맥길이. 그 자기 동생은 손버릇이 나쁜 애라고 고정관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잘못인지 지미의 잘못인지 찰스의 잘못인지 이게 사실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어린 시절이 있고, 킴은 엄마가 또 초자아가 없어요. 엄마가 모든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데려갔는데 엄마는 밤늦게까지 오지 않는데 늦게 왔어. 늦게 왔는데 차 타고 왔는데 엄마 음주운전이네. 킴이 냄새 맡았는데 엄마 술 마신 것 같아. 엄마는 얼마 안 마셨다고 타라고 해요. 근데 킴은 안 타요. 그래서 엄마가 너 타라고 해. 그냥 갈 거야 라고 애를 놓고 그냥 가게 되는 거죠. 싸우다가.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또 하나는 킴이 쇼핑센터에서 귀걸이하고 목걸이를 훔쳐요. 절도가 어린 시절에 이제 뭐 누구든 대부분의 경우 뭐 물건을 훔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훔치는데, 그래서 경비용으로 잡히죠. 근데 엄마가 와서 그거를 해결해 줘요. 돈을 변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온갖 연기를 하는 거죠. 울고 뭐 슬프다, 뭐 한부모 가정이고 되게 힘들고 얘가 어쩌고 해서 결국 경비 가드를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고 생각하고 애를 데리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딸이 킴이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렇게 했는데 엄마는 킴에 대한 생각은 없고 경비원을 비웃어요. 바보 같지 않지? 이러면서 그 목걸이를 몸에서 또 꺼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목걸이를 챙겨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 너 써라 라고 주는 거죠. 그 킴은 그때 뭘 알게 됐냐면, 이게 내가 한 게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엄마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킴과 지미의 어린 시절이 공통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둘이 굉장히 단짝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었죠. 근데 킴이 조금 더 어떤 초자라든가 자기 자신을 오는 초인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 우린 떨어져야겠다라고 얘기하죠. 지미는 참지 못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킴이 우리 둘은 있으면 너무 행복해. 행복하고 난 당신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가 있으면, 같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꾸 다친다고, 자꾸 망가진다고 라고 떠나게 되고, 지미는 그 후로 완전 몰락의 길을 가서 이제 완전 어둠의 세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둠의 세계에서 누구 만나냐면 이제 월터 화이트라든가 제시 핑크맨이라든가 이런 온갖 범죄자들의 뒤처리를 해주고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하게 되는 그런 변호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주 차분하게 보여주는데, 울림이 있다.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어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이득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갈 수는 없는 거고 어릴 때의 어떤 경험, 양육 경험,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게 굉장히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죠. 제가 볼 때 사와 브레이킹 배드에서 중요한 어떤 주제 중에 하나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베터 사울은 처음에 제임스 맥길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사울 굿맨으로 바뀌죠. 그리고 마지막에 브레이킹 배드는 이미 사건이 마무리됐고 베터 사울 마지막에 사울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돌아보는데 그것도 이제 킴의 역할이 크죠. 킴이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결정을 한 걸 보고 사울이 드디어 판사가 사울 굿맨이라고 부르니까 자기 제임스 맥길이라고 자신이 원래 제임스 맥길로 돌아가는 걸로 마무리됐죠. 사울 굿맨은 제임스 맥길에 있었던 어두운 면이 완전 극대화된 캐릭터라면 제임스 맥길이라고 하는 그 본래의 본성으로 돌아간 거죠. 브레이킹 배드에 나와 있는 월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월터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소시민이고 가족밖에 모르고 물론 뭐 되게 뛰어난 두뇌를 갖고 있고 대학 다니던 시절에 높은 성취를 이루었지만 어쨌든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자기 동서에게는 항상 쇳님이라고 놀림받고 남자답지 못한 요즘으로 말하면 애견남 취급받던 사람인데 이 월터가 브레이킹 배드 시즌이 계속 지나면서 나중에 자신이 마약상으로 나와야 되니까 자신의 닉네임을 이제 만들죠. 그게 이제 하이젠버그예요. 불확정성의 원리를 얘기했던 하이젠베르크의 영어식 표기인 것 같은데 하이젠버그인데 하이젠버그로서의 삶이 어마어마한 거죠. 수백만 달러의 마약을 제조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월터는 계속 얘기를 해요. 이건 가족을 위한 거고 내가 이제 먼저 죽으면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도 키워야 되고 새로 태어난 딸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남겨야 된다. 가족을 위한 거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때의 이름이 하이젠버그란 말이죠. 월터는 사라지고 하이젠버그가 남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최후에 왔을 때 월터는 고백을 이제 해요. 자기 부인에게 얘기를 하죠. 이 모든 게 너무 재미있었다. 난 가족을 위해서 한 거라고 했지만 나는 이 마약을 만들고 이 어마어마한 모험에 온전히 뛰어들어서 내 의지대로 이것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살았던 게 너무 재밌었다. 멈출 수가 없었다. 이게 제목과도 연관되는 것 같은데 브레이킹 배드가 뭐 끝간데 없이 가는 거죠. 백골사 최종회의 이제 프롤로그 앞쪽 부분에 월터하고 사울이 신분 세탁해서 도망가기 전에 잠깐 이제 숨어 있는 공간에서 같이 지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짤막한 플래시백 같은 걸 집어넣는 거죠. 같이 살아왔지만 이제 둘 다 각각 다른 곳으로 망명을 가는 거죠. 신분 세탁을 해서. 근데 거기서 월터랑 사울이 대화를 하는데 사울이 계속 타임머신이 있으면 어디로 돌아가겠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죠. 베터 사울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데 마이크라고 하는 경찰 출신의 해결사 그 사람과 함께 사막을 헤쳐나올 때도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제 겨우 이제 물을 마실 수 있게 돼서 사울이 마이크에게 타임머신이 있으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제 마이크는 자기가 처음 뇌물을 받았던 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자신의 삶이 선택과 선택을 이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바로잡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울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워렌 버핏이 무슨 회사를 창립했던 데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때 가서 거기다 모든 돈을 투자해갖고 그랬으면 지금 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가 약간 한심하다는 듯이 넌 결국 돈인 거냐 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한참 뒤에 월터랑 같이 그 에피소드에 있을 때 나온 거예요. 계속 타임머신 얘기를 하니까 월터는 사울에게 얘기를 하죠. 타임머신 같은 소리 집어치우라고 과학적으로 맞지도 않고 연력학이 이 법칙에 맞지도 않는다고 그 대화에 끼어들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계속 물어보니까 월터가 이제 얘기하죠. 너는 지금 타임머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너는 후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너 후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 그런 것도 같다. 그럼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고 했더니 월터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대학 다닐 때 어마어마한 발견을 해서 스타트업 회사를 차렸는데 그때 내가 거기서 친구들과의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이제 물러났다. 내가 물러난 게 후회된다. 근데 내가 스스로 물러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이 내가 가진 거를 빼앗고 나를 스스로 물러나게끔 만들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물러났던 게 너무 후회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는 이제 월터가 이 모든 게 재밌었다라고 고백하기 전이죠. 시간상으로. 그때 이제 사울은 돈 얘기가 아니라 처음으로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 넌 언제가 가장 후회되냐? 뭐가 가장 후회되냐? 타임머신이 아니라. 그래서 사울이 머뭇거려요. 그러니까 월터가 듣지도 않고 대서 집어치우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아니 내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20살인가 22살인가 처음으로 백화점 앞에서 일부러 넘어져갖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뜯어냈던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후회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울이 진정한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월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넌 원래 그런 놈이었구나. 그래서 넌 원래부터 그런 놈이었어 라고 하면서 그 장면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킹 배드와 베터콜 사울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래 그런 사람과 또 달라질 수 있는 사람과 나아질 수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어두운 면을 극대화시키는 삶과 이런 것들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누구든 어두워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칫 잘못한 선택을 하면 그 후로 진짜 어마어마한 삶의 굴곡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매력적인 빌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라만카 쪽이 하나 있고 이쪽에 구스타보 프링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마약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멕시코의 최고의 보스인 엘라디오가 또 있죠. 큰 구조로 보면 멕시코에 이제 엘라디오라고 하는 큰 카르텔의 우두머리가 있고 거기서 마약을 제조해서 뉴멕시코라든가 텍사스로 올려보내면 거기서 마약을 팔고 그 대금을 밑으로 송금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든 구역을 다스리기 어려우니까 이제 살라만카 가문이라고 하는 쪽에서 한쪽을 갖고 칠레 출신의 구스타보 프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또 하나의 영역을 하죠. 살라만카는 아주 전형적인 악당이에요. 그 가족들이 다 그래요. 투코, 그다음에 대머리 쌍둥이들, 그다음에 랄로 살라만카 애들이 인정사정 없고 자기네 거기 모토가 그거예요. 피해는 피해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이익을 침해하는 놈들은 다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구스타보 프링도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물론 브레이킹 배드에 보면 원수같이 나오는데 얘들이 왜 이렇게까지 원수가 됐지? 라고 하는 게 베터콜 사울에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이쪽은 9세대의 마약상, 이쪽은 신세대의 마약상이에요. 상징적인 장면이 헥토르가 이제 돈을 구해갖고 오는데 마약상들이 돈을 많은 방법이 있어요. 달러를 막 말아갖고 고무밴드로 바꾸갖고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뭉태기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걸 쏟아 붓는 거지. 구스타보 프링은 돈을 어떻게 보내냐 하면 비닐에 신권을 탁 포장해갖고 벽돌 모양으로 탁 해갖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헥토르 살라만카는 되게 안 이꼽게 보는 거고 엘라디오는 이렇게 해오라고 우리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암투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나초 바르가가 여러 가지 일을 해서 헥토르 살라만카가 이제 쓰러지게 되고 거기 보면 굉장히 유명한 장면 나오죠. 휠체어 타고 호텔 벨을 누르는 그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고 이제 구스타보 프링이 북쪽 지역을 다 잡게 되죠. 그래서 구스타보 프링이 처음 나온 건 브레이킹 배드에서 시즌 2나 3쯤 나왔을 거예요. 월터가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폐암에 걸려서 가족들한테 돈을 남겨야 되니까 근데 약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이 정도의 약, 뭐 수십만 달러, 몇백만 달러에 되는 그 약을 처리할 사람이 없는데 그때 틈 등장한 게 거대 마약상인 구스타보 프링이죠. 거스 프링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베콜사에서부터 나와요. 브레이킹 배드에 나왔던 지하 공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베콜사에 나오죠. 그러니까 빌런의 프리퀄까지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 구스타보 프링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그 로스 포요스 에르마노스라고 치킨집을 운영해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그 치킨과 그 강력한 소스를 덮어갖고 마약을 운반하는 트럭에 이제 사용하게 된 거죠. 치킨집 운영하고 그다음에 DEA라고 미국 그 마약 전담 그 연방 경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부금도 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명망이 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겉으로. 근데 실상은 거대한 마약상이죠. 다정하고 젠틀하고 신중하고 일 처리가 깔끔하고 책임감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되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 마약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마약을 안 해요. 그리고 마약 중독자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악한이죠. 악한인데 굉장히 품격 있는 악한이고 나름대로 서사가 또 있어요. 되게 매력적인 그 사람이고
철두철미하고 계획도 굉장히 잘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인내하는 능력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결국 베터 콜 사울에서는 살라만카 가문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거스프링이 나중에 최후를 맞이할 때도 엄청나게 재미있는 난리가 나는 장면이 나오죠. 랄로 살라만카라는 애도 굉장히 또 재미있어요. 자기의 패밀리들을 엄청 사랑해요. 하지만 자기 이익이 그거보다 앞서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쌍둥이 대머리 빌런들이 있어요. 다 거의 없는데 둘이 행동도 거의 똑같이 하고 단순하고 무식하지만 살상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저런 애들 때문에 야, 내가 이거 한번 발을 담궜으면 뺄 수가 없다 라는 거를 알게끔 해주는 빌런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약 카르텔끼리의 싸움, 하워드와 사울 굿맨의 원한 싸움, 다툼, 이 모든 난장판들이 나중에 다 죽어요. 누구한테 죽냐면 고등학교 화학교사 월터 화이트한테 다 죽는단 말이죠. 온갖 이 종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돈과 생명과 어떤 열정을 다 걸어서 피 튀긴 싸움을 해서 결국 승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다 월터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한테 다 죽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빌런은 브레이킹 배드에 나와 있는 월터 화이트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총체적인 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계관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울림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건 어떤 선택에 의해서 뭔가 행동이 벌어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책임을 지는 거다. 그래서 모두 다 충분의 대가를 다 받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콜사 최종 시즌의 마지막 부분이 브레이킹 배드 종결 이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쪽에 제시 핑크맨이라고 브레이킹 배드의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어요. 그 사람의 후일담이 엘 카미노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요. 근데 거기서도 제시 핑크맨도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결과를 다 줘. 좋은 결과일 수도 있고 나쁜 결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물론 사실은 별다른 잘못을 안 했는데 지미 맥길이라든가 월터 화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엮이면서 죽임을 당하거나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유발했던 주인공들과 주요 인물들은 다 최후를 맞이한다. 이런 것들이 긴 시즌의 드라마, 하나의 세계관을 형성한 이 드라마를 다 봤을 때 어떤 찜찜함 것들을 남기지 않는 깔끔한 마무리가 이 드라마의 큰 이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브레이킹 배드의 결말, 베터 콜 사울의 결말, 엘 카미노의 결말이 모두 평단이라든가 시청자들한테 크게 욕먹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미드가 요즘 보면 용두삼이라 그래서 시즌 1, 2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끌고 가서 마무리까지 잘 방점을 찍는 거는 굉장히 드물고,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의 결말이면 애썼다, 그런 것도 좀 있는데 결말이 또 완벽하다 라고 하는 건 이 브레이킹 배드, 베터 콜 사울, 엘 카미노, 요게 유일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넷플릭스에 그냥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에 요약해 놓은 것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요약해 놓은 것들을 보는 건 왜 그러냐면 이걸 다시 또 시작하면 또 볼 텐데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단 말이죠. 근데 굉장히 재미있고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또 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거 시즌 1부터 끝까지 보시면 정말 이것이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 미드라고 하는지를 아마 알게 되시지 않을까. 저는 브레이킹 배드를 충격적으로 봤던 사람이 있지만 베터 콜 사울을 더 좋아합니다. 베터 콜 사울의 편집과 촬영과 색감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련됐고 인물들의 연기도 조금 더 좋지 않았나. 하지만 이게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 되면은 이게 어디 나왔던 거지? 이 회상씬이 어디 나왔던 거지? 라는 것들을 떠올리기가 어려워요. 시청자들은 진짜 이 인물, 한때에 앨버커키에 살았던 그 일군의 사람들이 겪었던 인생의 한 단면을 보는 느낌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감상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 잘 모르겠네요. 궁금하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